매주 목요일 날 만나는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신유진 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표정이 아주 밝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잠을 거의 못 잤는데 네네. 그래도 지금 지역구 161석은 지금 거의 뭐 확보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네네. 남영희 후보 네. 지역구에서는 이제 선거함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이지만 그 부분은 네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비례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까지, 그리고 또 진보당 한석도 있고요, 새로운 미래도 하고면 이거는 정말 대승이 아닌가. 다만 너무나 이제 희망찬 기대에 부풀었던 출구조사 때문에 네네. 좀 많은 부분이 아쉬웠던 점이 남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압승을 했고요. 지금 그 주요 신문들 일면 기사가 전부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사실 민주당 이제 야당 사실은 뭐 제3당이라고 하더라도 여당 계열, 야당 계열 나눌 수 있잖아요. 야당 계열,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크게 대승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물론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과도하게 여기에 대해서 겸손한다거나 또는 뭐 자책한다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대승을 한 겁니다. 네, 정말 엄청난 승리 아닙니까? 그렇죠, 상상도 그렇죠. 못할 승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네네. 지금 야당인데 사실은 역대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승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180석인 경우에도 여당이었고 네네. 전혀 다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민주당 단독으로는 170석이 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사실은 이 결과만으로는 엄청난 승리다. 그것만으로도 민주당 단독으로 해낸 것만으로도 엄청난 승리다. 그래서 기쁨에 정말 시간을 보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대 야당으로서의 최고의 승리입니다. 네. 역대 여당으로서의 최악의 패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또 이제 평론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야 되는 업에 있다 보니까 몇 가지를 지적했을 뿐이지, 네. 그렇다고 해서 승리가 축소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께 가장 결정적으로 기억 남는 장면 묻는다면요? 우리 김 변호사님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대파나 이런 걸 찍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틀에서는 사실 대파나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결정적 포인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선거 기간 들어간 이후에 제가 보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며칠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200석 발언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지금 기존 레거시 언론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지 그 정치 고관여층들은 유튜브나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확대되게 생산되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야당 지지층이 좀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야당 지지층 보시는 분들이 희망찬 얘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남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아까 얘기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기간 시작될 즈음에 보수 결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신중하고 비관적으로 봤었어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수 대결집을 불러온 게 200석 발언입니다. 이게 200석 발언이 지금 200석이 이번에 이제 계속 얘기가 되잖아요. 오늘도 이걸 기준으로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200석 발언이 처음 나온 게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계속 줄곧 과반만 넘게 해달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고요. 200석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게 거기서 나왔냐면, 마지막에 보수 대결집을 끌어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200석 넘어가면 탄핵이 되고 개헌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야당의 이제 골수 지지층 쪽에서는 뭐 흥분되고 좋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중도층, 그 다음에 여당 지지층에서는 공포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사실 색깔론 이런 것들이 아직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나라까지 이상해지고 대통령 끌어내고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불안감이 사실은 발생을 했고, 그런 것들이 막판에 보수 결집을 이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대결집 때는 결정적 그래서 이제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 여당 쪽에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결정적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신 변호사님은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투표 전까지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이슈로 키워드로 이제 많이 또 어제까지 새벽까지 방송에서 회자가 됐을 텐데 저는 사실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뭐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출구조사에서도 4, 5%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는 뒤집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축제 분위기 그리고 굉장히 이제 와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은 출구조사를 최대로 받았을 때도 99석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비례랑 합쳐서요. 최대로 받았을 때요.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자신의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참패라는 것,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 국민들께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여당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끝까지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 본인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결과는 실망스럽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본인의 책임에서는 좀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는 정말 책임 정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고 말도 발언도 그렇고 그 바닥을 보여준 게 마지막 그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더 이상 어떤 모습까지 보여줄지가 좀 사실 좀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신 변호사님이 이제 출구조사 때의 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기억에 남는 정책이 없죠. 대부분 뭐 네거티브로 일관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여당 비대위원장 대표의 자격으로서 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는 말과 행동들은 와 사실은 이게 언론에 회자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 진보 진영 쪽에서만 그것을 지적하는 것 아닐까? 세세한 모습을 지적해 보면은 거의 선거를 도와주러 온 건지 한편으로는 방해하러 온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마이크를 막 뺐습니다. 후보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마이크를 뺏어요. 아니 이거는 기본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과 지금 후보는 막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누워가지고 막 사진을 찍는 모습을 연출한다거나 이 정도면은 선거를 지원한다는 자체의 개념에 대해서도 인지가 안 된 상태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저런 자세, 저런 태도, 저런 발언 하나하나가 회자가 됐다면 사실은 지금 100석이 좀 넘게 나왔는데 그것도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언론에서 많이 도와줬죠. 어마어마하게 도와줬다고 봅니다. 이게 네거티브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나온 네거티브들이 거의 전부가 말꼬리 잡기였습니다. 말꼬리 잡기다. 네, 네. 말꼬리 막 망언 이런 걸로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그것 때문에 전체 판도가 팍팍 바뀌었던 선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효능감을 옛날에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계속 말꼬리 잡는 식으로 네거티브 그것도 당장 지금 뭐 선거 전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옛날에 나왔던 말을 끄집어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죠.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정권 심판론이 어쨌든 중요한 주제였던 선거이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네거티브, 비판 이런 것들은 사실 야당 쪽에서 세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현재 정책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왔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게 여당 쪽에서 사실은 돼야 되는 건데 여당 쪽에서 오히려 말꼬리 잡고 그런 식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식의 좀 직자적인 그런 모습, 그런 네거티브들이 많이 되면서 사실 양쪽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안 나왔던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묻힌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럼 여당 쪽에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냐.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거의 안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 다녔습니다. 선거운동이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하고 다녔는데 그 나온 얘기들이 전부 사람들이 저게 말이 돼? 라고 믿을 수 없는 사실 현실 불가능한 그걸 다 하면은 몇 천조가 넘을 수도 있고 몇 조가 들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 얘기를 현직 대통령이 다니면서 직접 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오히려 주목받으면 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 모습들이 보여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현 선거에서 이런 영향가 있는 또는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정책들이 주목받지 못하면서 이런 것 저기 네거티브 부분이 좀 더 부각됐던 것 같아요. 네, 말꼬리 이야기 나오니까요. 네. 정청래 의원이 SNS에서 투표소로 노인들을 실어 나르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노인 폄하라고 국민의힘에서 난리를 쳤어요. 네. 예, 이것도 말꼬리 잡기죠. 왜냐하면 이게 저기 그 선관위나 이런 기존 이제 선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렇게 타인에게 대량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걸 기부행위로 봐서 선거법 위반으로 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선관위가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노인 폄하라는 식으로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들 상당수가 그걸 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신고를 받습니다. 제보해 주세요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말꼬리 잡기죠. 말꼬리 잡기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네. 그 이야기 제가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김준혁 후보 네. 발언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김준혁 후보가 역사학자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이제 당선인이죠. 이제 당선인이죠. 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본인이 강의 또는 어떤 이 방송에서 재밌게 풀어나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표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과연 이게 이 선거에서 뭐 일주일 동안을 언론에 도배할 만큼의 거친 막말이었던가, 실제로 왜곡한 말이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끝났으니까. 네. 이제 끝났으니까 네. 뭐 제가 제가 역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단 김준혁 후보가 이제 의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김준혁 당선자가 얘기했던 크게 두 가지. 네. 두 가지 뭐 낭랑클럽 얘기하고 네. 세계 이황 관련된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낭랑클럽은 이미 뭐 여기 보도가 되고도 했지만 세계 이황의 그런 사생활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비판이라기보다는 이황이 이런 면이 있었다라는 점에 그런 얘기들은 어느 정도 여러 역사책에 있었어요. 있는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 김준혁 후보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 태계 이황이 어떻게 자기 재산을 불렸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도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역사학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김한란 씨랑 문제라든가 네. 또는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는 얘가 할 수 있는 얘기죠. 할 수 있는 얘기죠. 본인 입장에서 제가 김준혁 교수님이 원래 전공이 이제 정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조선 후기가 아마 전공이긴 하실 텐데 그래서 네네. 근대사보다는 그쪽이 더 전문이실 거라서 퇴계 이황 얘기는 오히려 금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쪽 가까운 쪽이라서.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방송 활동이나 외부 활동 많이 하면서 방송 활동하면 뭐 사실 뭐 저도 지금 뭐 패널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재밌게 그다음에 그렇죠. 좀 더 이렇게 들어오게 그렇게 방송적으로 표현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김준혁 후보 제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몇 번 만나서 겪어봤는데 말 재밌게 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패널로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를 그것도 지금 선거 전국이 아니라 예전에 나왔던 얘기를 끄집어내서 그 말의 진이나 이런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표현을 문제 삼는 거는 말 그대로 말꼬리 잡기죠.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정청래 의원이 실어 나르기를 사실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선거법 위반으로 계속 봐왔는데 그렇죠.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 폄하라는 식으로 다른 식 프레임을 잡아서 말꼬리 잡는 거하고 사실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행위였어요. 사실. 변호사님 그 김준혁 교수의 발언이 법률적으로 뭐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은 있나요 혹시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이 네네네. 단어 하나가 차이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이화여대 김한란 네네. 김한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떤 그 논문 제목이 한국 전쟁 여성 성 동원입니다. 동원. 그리고 위안이라는 말이 위안부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위안이라는 말의 정의를 하는데 성을 포함한 각종 오락, 유흥 등을 제공, 동원, 제공은 되는데 상납이라는 말을 썼다. 상납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상납이라는 것은 이제 마치 자발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고요. 제공, 그리고 동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과연 이것이 제공이라는 표현은 논문에서는 제공이라고 썼습니다만 제공이라는 표현이 과연 자발적이었냐? 아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졸업생들도 이것은 지금 위안부로 가라고 동료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거의 동원이죠. 동원이라고 논문에 돼 있고요. 위안부로 동원한 것이 바로 기말란이다라고 하고 이것은 저는 그 단어 두 글자를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마치 잘못인 양 그 단어 두 글자가 없었다. 성을 동원, 제공 이건 됐는데 상납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없는 말을 지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고 그것이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근엄했는가라는 저는 네.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화 여대생들도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기말란은 친일 반민족 행위 특별법에 공인된 반민족 행위자고 네네. 친일파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친일파다라고 규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편으로는 기말란, 모윤숙 등에 대해서 좀 더 이 여성들,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여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 사실 이화여대 졸업생들은 이걸 항상 학교에 붙여놓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많은 여성들이 더 알게 됐다. 많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다 이제 사실은 더 주목이 된 거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평가가 달리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법적인 기준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다. 먼저 이 사자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사자명예훼손은 일단 후손이 예. 직계 후손이 해야 되는 친고죄입니다. 김원환 씨는 직계 후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문제가 애초에 누가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네. 문제될 여지가 이제 그분은 없는 거고요. 직계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종선이 내려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고소권이 있는데 이거를 400년, 500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원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소고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자명예에서는 그 특성상 역사적 인물에 대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서 역사적 평가가 중요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서의 고의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공익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현존하는 유명인들에 대해서 네. 비판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과 같네요. 예, 그보다 더한 거죠. 돌아가셨으니까. 네,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태기영 선생님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그것도 뭐 이런 식의 비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 부분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한 허위 사실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후손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이 아니다. 그 부분에서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허위 사실 아니다. 전혀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의 강도의 문제일 뿐이지 네. 사실의 근거는 일부 존재한다.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정치인들 발언도 한번 볼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투표하면서 한국 정치가 한국의 수준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죠. 김건희 여사는 투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직전에 나왔다. 했다고 4월 5일 날 그러니까 첫날이죠. 첫날 오전에 비공개 투표를 했다라는 얘기가 뒤늦게 나왔죠. 그러니까 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대통령 시절에 여당 시절에 지지율이 30%도 안 나오던 그 당시에 사실 새누리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당시 본인과 이제 각을 세워서 승리를 했는데 그건 까먹고 나 때는 잘 나왔다. 여당일 때는 이제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부 여당에 진짜 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근데 뭘 정치가 한국 수준에 안 맞다 이런 비평을 논한다,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이 좀 시간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는 투표장의 모습을 이제 뭐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뭐 모습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또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거짓은 아닌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어저께 출구조사에서는 100석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뭐 만동훈 비대위원장은 실망스럽다, 결과에 실망스럽다라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땠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 행보, 사실 지금까지 총선만을 기다리면서 모습을 드문불출하면서 총선 당일까지도 대통령 후보가 이례적으로 투표소에 같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구에서 투표를 하는데 굳이 부산까지 가서, 사실 지역구에서 투표를 하고 부산에 내려갈 수도 있지만 굳이
굳이 부산에 가서 선거에 영향을 미쳐주려고 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부산이 역결집이 장난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부산에서는 오히려 지금 의석수가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 일어날 정도로 역결집에 어떤 할 만큼 했다. 이제 본인은 그게 가장 본인이 선거에 기여한 공으로 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언론에 이제 모습을 나타낼지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가 과거와 비슷할 수는 없겠죠. 과거에는 거의 대통령실 사진, 홍보실 사진이 도대체 김건희 여사 그렇게 SNS처럼 개인 SNS처럼 활용되는 지경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겠지만 앞으로의 행보도 좀 많이 보여지고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바로 실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물론 200 이제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 때문에 난항은 예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그저 이제 좌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 총선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부터 얘기를 하면요. 뭐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사실은 책임지고 이제 당분간 자숙하는 적어도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당장 이제 위원장에서 물러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과정을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사실 뭐 정치적으로 그분이 비대위원장까지 가는 게 정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또는 난관을 타파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얘기합니다만 그분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그분 이제 측근들이 얘기하시는 국민들의 뜻, 국민이라는 이런 사실은 대통령실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개인적으로 하고 거의 그렇게 되면 해설이 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대통령실의 뜻이 어떤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의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대통령실의 뜻에 의해 가지고 거치가 결정된다. 예, 거기 될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신뢰하고 가는 거라고 하면 물론 당내 반발은 있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쉽게 그렇게 뭐 물러나서 모습을 어디 뭐 좀 칩가를 한다든지 뭐 한다 이런 모습을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오히려. 아주 신박한 해석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석 안 하시는데 이제까지 나름 동의가 됩니다. 이제까지 어쨌든 뭐 그런 여론 지형이나 이런 정치적 상황에 맞춰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추진력을 얻었죠. 추진력을 크게 얻기는 했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거 과정에서도 매우 몸을 낮추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법원이나 저기 소환도 다 응했고요. 다 응해서 그 귀중한 시간 전부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좀 신중한 모습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어쨌든 10석 이상 얻었습니다만은 조국 대표는 여전히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대선 주자가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그 과정에서 또 뭐 민주당과의 경쟁 관계가 형성된다거나 이런 일도 우리가 가정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선은 이 대법원에서 뭐 전향적인 결정을 한다면 충분히 대선 주자로도 뭐 손색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번에 한 달밖에 안 된 신생 정당이 무려 10석은 좀 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11석? 뭐 그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런 의석수를 가졌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결과상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질문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총선이 끝났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여당이 졌으니까 야당 대표도 만나겠다, 협치하겠다, 민생 챙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만약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요? 만나야 됩니까? 지금 공식적인 태도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민생을 챙기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러는지 여부는 뭐 평가의 문제겠지만 아마 이거 되고 나면 소감을 어떤 식으로 나올 텐데 뭐
좀 이제 신중한 발언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제 민생을 좀 더 챙기겠다,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겠다 정도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까지 보여준 모습과 크게 달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여전히 이재명 대표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만날 것 같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협치라는 모습은 절대 기대하기 어려운 가장 제1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야당은 기존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종섭 특검, 이종섭 그 전 호주대사 특검 네, 그렇습니다.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조국 혁신당에서 이야기하는 한동훈 특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공세를 강화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야당이 민생과 경제가 어려우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나자라고 역제안을 해야 됩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투트랙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필요한데 이제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둘 다 필요한 상황.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어쨌든 중요한 것이 중요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그 상당한 지지를 얻은 것이 정권 심판론 이제 선명한 정권 심판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특검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국민들이 결국 생각하는 건 민생 문제거든요. 그게 그 결국 현재 지금 정권 심판론이 대두된 근본 원인은 근본적으로 그 민생이 지금 경제가 엉망이고 지금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다 피부로 느끼고 있으실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해결책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직은 이제 뭐 아직 선거 결과 개표 결과도 확정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좀 이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우리가 어쨌든 대승을 했기 때문에 그 대승한 것에 대해서 기존의 180 지난 이제까지의 180하고 뭐 했냐는 말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줄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고민해야 될 때고요. 그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를 전부 다 보여줘야 될 상황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균형을 잡아서 보여줄지를 지금부터 제도 보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결정권을 두 개를 던져준들 뭐 네. 있을까요? 그게 저는 글쎄요. 자, 그다음 또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 혹시나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 얘기 일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지금 뭐 그게 만약 가능하려면 현재 지금 당선된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비윤 위주로 사실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기 좀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근 윤석열이 완전히 이제 이거를 장을 장악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을 잡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에 이제 권영세 의원이 어쨌든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내가 대통령실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총선에 가장 열심히 했는데 이 총선에 대한 책임 자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치도 대통령실에서 결정하신다는 그 김필성 변호사님 말처럼 좀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크지 않을까요? 대통령실에서 할 만큼 너무했다. 그렇게 볼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의 제가 봤을 때 선택은 민주당 하기 나름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태도가 강하게 나오고 여론이 움직여진다면은 뭐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에서 기본은 우리가 상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두 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